안녕하세요. 엄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강 무형자산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무형자산의 의의인데요. 자, 영업활동에 사용해야 됩니다. 이때 투자 목적이라든가 판매 목적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기간 보유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장기간은 1년 이상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질적 형체가 없는 자산 이루어야지만 무형자산의 의의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있는으로 바꾸시면 우리는 유형자산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특징이 있죠. 자, 물리적 실체가 없으니까 무형자산은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식별 가능성. 자, 다른 자산과 분리해서 양도 가능한 경우, 이건 쉽게 말해서 다른 자산과 별도로 혼자 단독으로 돈 받고 팔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통제 가능성.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회사만 쓸 수 있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런 뜻이죠. 미래에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으면 이게 무형자산의 특징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무형자산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영업권입니다. 이 영업권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권리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우리 회사 수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의 자산이 100억이다 라고 했을 때 부채가 50억입니다. 그럼 내 돈 얼마만 있으면 돼요? 50억만 있다면 우리는 이 회사를 양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수컴퍼니 회장님이 뭐라고요? 아니다. 우리 회사는 70억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때 이 20억은 뭐가 되는 거예요? 프리미엄입니다. 아셨죠? 이걸 우리가 영업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업권은 타 기업에 비해서 유리한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과 수익력이 있거나 그 다음에 기업의 우수한 경영진 또는 특유의 제조 기법 또는 탁월한 입지 조건 등에 의해서 나타나는 걸 우리는 권리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영업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자가창설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알아서 그냥 자기 임의대로 여기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영업권하고 100억 이렇게 쓰는 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반드시 합병하거나 영업의 양수 등에 의해서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해 주겠다 이 소리야.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종류는요, 산업재산권이 있습니다. 이 산업재산권은 우리 회사만 일정 기간 동안에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특허권이라든가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글자만 따서 특실의상 이렇게 얘기해요. 자, 특허권이란 우리 회사의 신제품이나 신기술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게 특허권이죠. 그 다음에 실용신안권은 경제적 생활 편익을 위한 구조 또는 형상 등을 신규로 교환하여 얻은 권리.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 빨대가 있었는데 꺽자 빨대가 이렇게 나오듯이 실생활의 편익을 위한 구조가 실용신안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책이나 교재 같은 데 보면 신규 디자인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의장권. 그 다음에 나이키 표시 같은 상표권. 이런 걸 우리가 산업재산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특허권 이렇게 써도 되지만 통합 계정으로 산업재산권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무형재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이제 개발비 쪽입니다. 개발비가 우리 회사의 무형자산에 속하는 계정 과목인데요. 끄트머리가 B이지만 절대 판관비가 아니라 무형자산입니다. 이 개발비란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 관련 비용입니다. 이게 우리 이 비용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으면 우린 이걸 뭐라고 한다? 개발비라고 해요. 우리가 제품을 개발할 땐 세 단계로 첫 번째가 연구 단계, 두 번째가 개발 단계, 생산 단계 이렇게 되죠. 생산 단계라는 건 우리 기업의 자산이 되겠다는 소리겠죠. 자, 이때 우리가 뭐 시장 조사부터 해서 연구 단계에서 일어난 건 모두 다 연구비. 그래서 이건 전부 다 판관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개발 단계에 들어와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먼저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면 그때는 이건 우리 회사의 제품이 될 거니까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무형자산이 아닌 경상개발비로서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아셨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면 연구비, 우리가 연구 단계에 일어난 건 다 비용인 판관비예요. 여기서 우리 회사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가지고 올 수 있는 제품이 되는 것만 개발비, 무형자산으로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렇게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발비 앞에 경상 붙었던가 또는 개발비 앞에 경상 연구 이런 게 붙으시면 전부 다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뭐로 한다? 네, 비용인 판관비로 회계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비라는 계정 과목 잘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소프트웨어. 우리가 소프트웨어는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회계 프로그램, 네, 그 다음에 뭐 한글 프로그램, 그 다음에 오피스 이런 거 전부 다 소프트웨어라고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형자산은 끝에가 건자가 들어가는 게 많아요. 우리 회사만 켤 수 있는 권리, 강업권, 그 다음에 우리 회사만 잡을 수 있는 어업권, 그 다음에 지역권, 지상권 같은 자지권, 프랜차이즈, 저작권, 라이센스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무형자산에 속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끄트머리가 대부분 이렇게 건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에 상품권 하면 그 끝에 건 들어갔죠. 그래도 이 상품권은 무형자산이 아니고 부채입니다. 부채.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네 번째로 가시면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자,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도 그동안의 모든 자산의 취득원가처럼 직접적으로 비용인 직접 비용과 그 다음에 부대 비용을 합해 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무형자산의 처음에 취득할 때는 원가로 계산하는 겁니다. 원가로 측정을 하시면 돼요. 최초로 취득 원가로 계산하시고요. 이 무형자산을 만약에 우리가 무상으로 취득한다 이러실 때는 공정가액으로 취득 원가를 계산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최종 정리입니다. 최초 인식할 때는 취득 원가. 그 다음에 무상 취득일 때는 공정가액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연기 중이던 연구 중이던 신제품 개발이 완료되어서 특허청에 등록하여 특허권을 취득하고 관련 비용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랬으니까 자산의 증가 특허권 무형자산 대변의 자산의 감소 현금 신제품 개발을 위해 연구재료비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자산의 감소 현금이고요. 개발비 나오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산 세무회계 소프트웨어 사온 거니까 차변의 소프트웨어 비용이고요.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회계 처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다섯 번째입니다. 이게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하시면 일단 첫 번째 내용연수 내용연수는 20년 이내로 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단 조건이 있죠. 당연히 예외가 있습니다.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리된 경우 요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년 이내로 한다 이 소리예요. 20년으로 한다 이러시면 틀립니다. X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존 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원칙이 없는 거니까 물론 예외도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상각 방법은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쓰시면 돼요. 그런데 상각 방법에서 합리적인 방법이 없을 때는 뭘로 쓴다? 네, 정액법으로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구장에 보시니까 정액, 정률, 연수합계, 생산량 비례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합리적인 방법이 없을 때는 뭐로 한다? 정률이 아니고 정액법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마지막에 이게 직접법의 의미인데요. 감가상각의 회계 처리는 직접법으로 하셔야 돼요. 직접법이란 우리가 유형자산일 때는 이렇게 누계액이라고 썼어요. 감가상각 누계액. 그런데 우리 무형자산은 바로 자산의 이름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산을 이렇게 빼니까 그걸 우리가 직접법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요거는 회계 처리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재무상태표에 건물 3,000원이라고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특허권 3,000원이라고 올라가 있어요. 왼쪽은 우리가 유형자산이고 오른쪽은 무형자산이죠. 자, 이게 조건이 아주 똑같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취득원가는 3,000원. 둘 다 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는 0원, 그리고 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둘 다 감가상각 해야 되겠죠? 그러면 첫 해에 우리가
취득원가 나누기 내용연수니까 3,000원 나누기 3 하시면 되겠죠. 그쵸? 3,000원 네, 나누기 3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1,000원이 되겠죠. 그럼 회계 처리를 하고 나면 유형자산은 이렇게 감가상각비 1,000원 그리고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1,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형자산은 이렇게 합니다. 무형자산 상각비 1,000원 그리고 대변의 특허권 1,000원 이렇게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재무상태표에 반영되는지 보세요. 자, 우리 이 누계액은 이 자산 밑에 누계액이 이렇게 써지고 가로 안에 자산의 가치를 감소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부금액이 2,000원 됐죠. 그래서 자산이 직접 2,000원이 된 게 아니라 누계액을 통해서 2,000원이 된 거니까 이게 바로 간접법이에요. 자산이 직접 빠지지 않아서. 그러나 이 특허권은 바로 대변에 특허권이 빠졌으니까 이 재무상태표에 올라올 때 바로 특허권이 3,000원에서 어떻게 바뀌어요? 여기 보시면 3,000원에서 바로 이렇게 2,000원. 얘는 그대로 3,000원입니다. 그대로 3,000원 건물은. 그쵸? 그러나 장부금액이 2,000원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누계액을 통해서 빠졌죠. 이걸 간접법. 직접 뺐으니까 이게 직접법. 아셨죠? 자, 그러면 이 직접법은 감가상각을 할 때 이제 2000년도부터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얘는 2,000원, 얘는 3,000원에서 1,000원을 빼고 2,000원. 자, 그러면 2000년도에 감가상각을 할 때 똑같이 또 취득원가 나누기 내용연수를 하니까 3,000원 나누기 3년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그쵸? 그러나 무형자산은 여기에 취득원가가 없으니까 이때는 계산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미상각 잔액을 잔여 내용연수로 나눠라. 아까 우리가 특허권이 3,000원이었는데 이렇게 무형자산은 재무상태표가 올라오는 이 금액이 미상각 잔액이에요. 취득원가가 아니가. 그래서 2,000원 나누기 남아있는 내용연수는 3년이었지만 한 번 감가상각을 했으니까 2년 남았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똑같이 1,000원이 되죠. 그래서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1,000원, 특허권 1,000원. 똑같이 금액은 1,000원이지만 회계 처리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시 또 반영을 해보면 3,000원인데 이제 누계액이 2,000원 쌓여서 장부금액이 1,000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바로 2,000원에서 또 1,000원을 뺐으니까 바로 특허권 1,000원 이렇게 직접 뺀다고 해서 직접법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감가상각 세 번째 연도에 다시 3,000원 나누기 3년 그렇게 해서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오면 장부가액 0 됐죠. 그런데 무형자산은 이제 얼마예요? 미상각 잔액 1,000원. 네, 1,000원 나누기 몇 년이에요? 1년.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네, 1,000원 됐죠. 네, 그러면 이제 무형자산 상각비 1,000원, 특허권 1,000원. 이제 마저 뺐습니다. 그러면 0원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무형자산의 우리가 감가상각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처리 해보시면 연이상사의 단기초 영업권. 근데 이 영업권이 첫 해에 취득했으니까 똑같이 500만원에 취득해서 내용연수 5년. 그럼 나누기 하시면 되겠죠? 500만원 나누기 5 정액법이니까.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네. 무형자산 상각비 얼마가 되냐? 네, 10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바로 빼야 됩니다. 영업권 얼마? 100만원. 이렇게. 그래서 직접법으로 회계 처리한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400만원이 올라가겠죠? 미상각 잔액이 400만원이 될 거고, 여기는 내용연수가 한 번 했으니까 이제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300만원 3년, 200만원 2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OX 퀴즈 해보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의 창출을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이 구분이 불가능할 때는요, 우리는 연구 단계로 봐요. 그래서 맞았습니다. 1번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취득일 공정가치의 자산으로 인식한다? 아니죠. 우리가 내부적으로 창출한 자가 창설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X 되겠고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그랬어요. 연구 단계는 뭐가 돼야 돼요? 연구비 해야 되니까 판관비로 가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아니죠. 20년 이내로 하고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우리가 20년을 초과할 수 있으니까 어떠한 경우 여기서 틀렸죠.
그다음 5번에 무형자산의 종류로는 우리가 개발비, 특허권, 상품권, 어업권, 강업권, 저작권 등이 있다. 네, 맞는 것 같지만 여기 상품권은 우리가 부채, 선수금이라고 했으니까 또 틀렸죠. 6번에 개발비 중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라고 했어요. 네.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건 뭐로 한다? 비용으로 한다. 맞았죠. 그래서 6번은 맞았고요. 7번.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으로 해야 되는데 정률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무형자산의 재무제표 표시 방법으로는 직접상각법과 간접상각법 모두 허용합니다. 모두 허용하는데 주로 직접법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았습니다. 9번에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적 내용연수와 경제적 내용연수 중에 짧은 것으로 한다. 맞았습니다. 짧은 것으로 해요. 그래서 얘도 맞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OX 퀴즈 해봤고요. 자, 이제 최종 무형자산의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먼저 무형자산 하시면 영업활동에 사용돼야 되고요. 장기간 보유 목적이어야 되고 물질적 형태가 없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없어야 된다. 여기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무형자산의 특징은 식별 가능해야 되죠. 통제 가능,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지고 와야 된다. 맞았고요. 종류에서는 영업권 있었죠. 자가창설 영업권 인정하지 않고요. 특실의상 산업재산권, 개발비,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개발비예요. 나머지는 모두 연구비입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강업권, 어업권, 프랜차이즈, 저작권, 라이센스 그렇습니다. 취득 원가는 우리가 원가로 계상하고 그 다음에 무상 취득했을 때는 공정가액이다. 그 다음에 부대 비용은 플러스해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은 내용연수는 20년 이내로 해야 됩니다. 물론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의할 때. 잔존가치는 주로 원칙은 영원이지만 예외도 있다. 상각 방법은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고 그게 없다면 정액법을 쓰자. 회계 처리는 둘 다 허용하나 주로 직접법으로 쓴다라고 했고요. 자, 우리가 자가참설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비랑 개발비 구분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무형자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타 비유동자산에서 만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